그러면 숙제에 대하여 일단 먼저 질문부터 받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질문. 모르는 거 다 물어봐. 54번이요. 자, 표는 이주기 원소 A부터 D까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쌍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대요. 자, HA야. 네, 요 녀석은 공유 전자쌍이 하나겠죠, 당연히. 원자 두 마리 결합해 단일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세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수소에는 비공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녀석일까? HF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주기 원소에서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는 거 플로오린이 세 개 가지고 있는 녀석이 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H3래. 자, BH3는 공유 전자쌍이 3개인데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B에 비공유가 하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분자식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NH3가 되겠지? 그쵸? 그럼 분자 구조를 따져본다면 질소가 수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위에 비공유를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삼각불 구조. 이런 녀석인 거고. 자, CCl3야. CCl3. 근데 봤더니 이 녀석은 공유 전자쌍은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없대. 비공유 전자쌍 없는 녀석 누가 될까요? 붕소가 3번 결합하면서 비공유가 없는 녀석이 되죠. 그래서 BCl3는 중심 원자의 붕소, 염소가 이렇게 결합된 거.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돼?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A, B, C, D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수니까 C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BCl3 전체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9개가 있는 거겠죠? 염소의 비공유 3개씩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H2D예요. H2D. 자,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2개라는 이야기는 H2O 되겠네. 그러면 산소 요렇게 수소 붙어 있을 거고 여기에 비공유, 여기에 비공유가 있으면 되는 거겠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가 제일 큰 건 A다라고 하고 있어. 원자가 전자수는 17쪽 원소인 플로오린이 제일 큰 게 맞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 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한 가지래요. 이중결합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네 가지 화합물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원자가 전자수 중심 원자에 전자 8개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옥텟 만족하죠? 얘도 옥텟 만족하죠? 얘도 옥텟은 만족하죠. 8개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은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붕소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니? 공유결합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지. 이해됩니까? 또 질문. 응? 86번 봅시다. 자, 이주기 원소 W부터 G까지의 염소 화합물과 그 구성 원소에 대한 자료를 알려준 것이다. 자, 분자식은 WCl2, XCl2, YCl3, GCl3. 전기 음성도 알려줬고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건 Y다. 홀 전자수는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 마지막 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긴 좀 힘들었겠지만 풀어보기는 합시다. WCl2, XCl2, YCl3, GCl3 이런 식으로 있네. 자, 그러면 이주기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8개수 한번 생각해봐. 8. 자, 염소는 어쨌든 8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니까 염소 개수대로 8의 개수를 가지고 있겠죠.
X는 8이, W는 8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된다는 얘기죠. X도 8이 몇 개? 2개고 Y는 3개, G도 3개란 얘기지. 8개수. 그러면 2주기에서 8개수 2개 있는 녀석 누구랑 누구일까? 베릴륨 아니면 산소 둘 중 하나죠. 그리고 YG도 8개수 3개인데 그럼 8 3개 있는 녀석 누구일까요? 붕소 또는 질소가 되죠. 두 번째 조건이 전기음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전기음성도 한번 다 써보자. 베릴륨 전기음성도는 2.5, 산소는 3.5예요. 붕소는 2.0, 질소는 3.0입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 뭐라 그래? X가 G보다 커야 된대. X라는 녀석이 G보다 전기음성도가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 후보로 나온 4가지 원소 중에서 베릴륨이 가장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소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베릴륨은 X로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에 베릴륨이 나오면 Y랑 G가 붕소든 질소든 어찌됐든 Y랑 G의 전기음성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X는 누구로 확정 지어졌어? OCl2란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W는 베릴륨이 될 거라서 BeCl2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면 베릴륨은 양쪽으로 염소를 이렇게 180도 각도 이루고 있겠지. 비공유 전자쌍 없으니까. 자, 근데 OCl2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에 비공유, 여기 비공유. 됐니? 그러면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제 세 번째 조건에서 가장 많은 원소, 홀 전자 수가 제일 많은 원소는 누구래요? Y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Y가 질소야. 이러면. 나중에 오비탈 배우면 홀 전자 수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질소고 이 녀석은 BCl3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 구조 그려보면 질소는 비공유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각불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 BCl3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120도 각도로 평면 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극성 분자는 XCl2랑 YCl3래요. XCl2랑 YCl3가 극성 분자 맞지? 비대칭 구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얘네는 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져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은 얘네 전기음성도 얘 3.0이고 얘도 3.0이야. 근데 우리 전기음성도 개념 따져보면은 이렇게 되죠. 상대적인 능력이라고. 상대량이야. 상대량이라서 이게 정확히 똑같으려면 같은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얘가 더 커요. 알겠어? 근데 뭐 크게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비대칭 구조라서 극성 분자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 질소랑 염소 가지고 누가 마이너스 누가 플러스냐 이거 안 따져요 사실은. 원래는 따지면 안 되는 거고. 또 보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무극성 분자네. 자, 그럼 극성 분자는 XCl2, YCl3 맞네요. 자, 결합각이 제일 큰 거는 WCl2래요. 맞죠? 180도니까. 자, 그리고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값이 가장 큰 거는 GCl3다라고 하고 있어. 다 해보면 되죠. 공유 전자쌍은 2개, 비공유 전자쌍은 6개죠. 염소 2마리니까. 얘는 공유 전자쌍은 2개, 비공유 전자쌍은 6개, 2개가 더 있으니까 8개죠. 공유 전자쌍은 3개, 비공유 전자쌍이 9개 하나 더 있으니까 10개네.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은 3개, 비공유 전자쌍 9개네요. 그럼 제일 큰 거는 2분의 8이 될 거니까 XCl2가 제일 크다라고 해야겠네. 이해돼요? 됐네. 또 질문?
없어요. 없어? 자, 없으시면 자, 오늘 할 거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부터는 4단원 나갈 거예요, 다시. 사 단원 얘기 해보도록 합시다. 자, 4단원에서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반응에 대한 이야기. 1단원은 우리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 원자량, 분자량이 뭔지,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1단원이야. 2단원은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들의 성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3단원은 분자에 대한 성질들을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치? 그러면 분자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분자들, 화합물들끼리 서로 반응을 시키는 이야기를 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응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는 반응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 거예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그럼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걸 알기 위해선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는 것과 비가역 반응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가역 반응은 뭐냐? 이런 얘기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들을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B가 A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반응의 이름은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왼쪽으로 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쪽 화살표를 모두 표현해주는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가역 반응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의 상태 변화. 자, 요거 가역 반응이라고 할 거야.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물이니까 액체이기 때문에 뒤에 가로치고 L이라고 쓰는 거죠. 리퀴드. 그리고 얘가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럼 수증기 어떻게 써요? H2O 기체 이렇게 가스라고 해서 G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수증기가 다시 액체가 되기도 하죠. 비 내리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정반응은 증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역반응은 응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염화 코발트. 염화 코발트라는 걸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말이 있죠. 종이에다가 염화 코발트라는 화합물을 얇게 도포해 놓은 걸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불러.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 들어본 적은 있을 건데 이걸 어디에 사용했었냐면은 물 확인할 때 사용했었어. 물 확인할 때.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 뭐 연소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인데 이산화탄소는 석회수에 집어넣어봐서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구나 라고 확인한 거고 물방울이 나왔는데 그 물방울은 염화 코발트 종이에 갖다 대보니까 종이가 빨갛게 변해. 아, 그러면 이건 물이구나 라고 확인했던 거죠. 기억나? 그래서 그것도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소리인지 봐봐. 자, COCl2 염화 코발트죠. COCl2가 염화 코발트. 근데 염화 코발트의 평상시 색깔은 파란색이야.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 분자가 묻게 되면은 COCl2.6H2O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염화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COCl2 육수화물. 자, 그래서 수화물이라는 화합물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결정 내에 수화물, 즉 물 분자가 섞여서 붙어 있는 경우를 수화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수화물 무슨 뜻이야? 6개의 물 분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염화코발트 육수화물이 되게 되면은 이 녀석은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은 빨간색으로 변해요. 빨간색으로. 알겠어? 그래서 염화코발트를 물에 묻혔더니 빨갛게 변했대. 아, 이거 물이구나라고 확인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변한 염화코발트를 드라이기로 다시 말리거나 혹은 가열해 주잖아. 그러면 다시 색깔이 파랗게 되돌아옵니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역반응이. 이해돼요? 그래서 염화코발트 종이 이것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보는 거고. 자, 세 번째. 자, 석회동굴 생성되는 거 역시 우린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뭐 거대한 석회암이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여기에 이제 지하수가 자꾸 부딪힌 거야. 알겠죠? 그럼 지하수가 부딪힐 때 지하수에 의하여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는 석회동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동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물이 흐르니까 물이 이제 파도가 막 이제 돌을 때리면서 돌이 깎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동굴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석회동굴 같은 경우는 깎여서 만든 게 아니고 녹아서 만든 거예요.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반응식을 보면 석회암이니까 Ca, CO3. 자, 요게 석회석이죠. 요 녀석이 물을 만나면 Ca, OH2 수용액, 그리고 CO2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석회석이 수용액이 됐대. 녹은 거지. 현재 이 반응이 석회동굴 형성이야. 근데 석회동굴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아래에서 막 이렇게 돌덩이를 위에서 돌덩이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 게 보여요. 돌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 수용액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이해됩니까? 즉 다시 돌덩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돌덩이를 석순이라고 부르고 위에서 내려오는 돌덩이를 종유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석순, 종유석의 생성이 이 석회동굴 형성의 역반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은 그냥 가역 반응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기억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도 있어. 비가역 반응이라는 건 A가 B가 되는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근데 B가 A로 되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반응만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첫 번째 연소, 두 번째 중화 반응,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연소, 손쉽죠? 뭘 태우면 그게 다시 되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그치? 반응식으로 얘기를 대표적으로 해보면 이게 많이 나와. 메테인이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죠. 요런 연소 반응.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개수까지 맞추면 이렇게 될 거고. 거꾸로 돌아오진 않아요. 자,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지 않겠죠. 화석연료 마음껏 쓰고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 화석연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우리 계속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아시겠죠? 얘는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라는 건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지.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거.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 H 플러스, 염기라고 하면 OH 마이너스. 얘네가 붙어서 뭘 만들어요? 물을 만드는 반응. 요거. 즉, 물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다시 분해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조금은 되긴 해. 아주 조금. 예를 들어 몇이냐면은 물 100만 개 중에 한두 개는 분해가 돼요. 100만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알겠어? 근데 그 정도 수치는 거의 무시할 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가역이라고 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 또 앙금 생성 반응도 예를 들어 뭐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은 뭘 만들어요? AgCl이라는 흰색 앙금을 만들죠. 근데 앙금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일부 조금 녹기는 해요. 아주 조금. 또 한 100만 개 중에 한두 개는 녹아요. 근데 그거 역시 뭐 한다? 무시할 법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들도 비가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가역, 비가역을 왜 따져봤냐면 화학 평형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따져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화학 평형의 정의는 난 이렇게 생각해.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불러요. 반응이 멈춘 것처럼이라고 하고 있네요. 실제로 반응이 멈췄다는 걸까? 안 멈췄어요. 반응은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인데 겉으로 봐서는 그냥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한 걸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지. 또 뭐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고 B가 A가 되는 반응이 있다. 가역 반응이죠. 그럼 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랑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이 일어난다면 반응이 일어나는 걸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 A가 사라지는 속도, A가 생기는 속도가 똑같을 거니까. B가 사라지는 속도, B가 생기는 속도가 똑같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치? 그래서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화학평형이. 그럼 화학평형의 특징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무조건 화학평형이라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역 반응에서만 관찰되는 거야. 가역 반응에서만 관찰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반응이 화학평형 상태에 존재한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반응은 가역 반응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역 반응이 되면은 화학 평형이 되면은 결국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말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건 이렇게까지 좀 써놓자. 정반응의 속도라는 이야기는 저 반응식에서 A가
사라지는 속도죠. 그치? 그리고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B가 생기는 속도. 이게 정반응 속도죠. 그럼 역반응 속도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역반응이 일어나면 A가 생기는 속도고요. 역반응이 일어나면 또한 역반응에선 반응물의 역할을 B가 하는 거니까 역반응에선 B가 사라지는 속도. 그치? 그러면 A가 사라지는 속도, A가 생기는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고 B가 생기는 속도, B가 사라지는 속도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에 이게 세 번째랑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물질의 농도 변화는 있는 상태일까 없는 상태일까? 농도 변화는 없는 상태지요. 그치? 내가 A를 순식간에 100개를 없앴는데 그와 동시에 100개가 또 생겨 있는 거야. 그러면 A에 대한 농도 변화 있어 없어? 없겠죠. 또 내가 B를 100개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B가 100개 없어지는 거야. 그럼 B에 대한 농도 변화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 네 번째.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물만 존재할까요? 아니죠. 어떤 반응계 내부에 반응물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걔네들끼린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계에 생성물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치? 그렇다면 둘 다 일어나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땐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상태가 평형 상태인 거죠. 공존하는 상태가 평형 상태인 거예요. 이해돼? 계속 A는 B를 만들고 B는 A를 만들 거니까 그 용기 안에는 A와 B가 동시에 있어야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화학 평형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화학 평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 별표 치고.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반응 속도. 반응 속도라는 건 반응물들 간의 충돌 빈도를 반응 속도라고 불러요. 반응물들 간의 충돌 빈도. 즉 반응이 일어나려면 부딪혀야 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공간 아까우니까 여기다 쓸게. A랑 B가 반응해서 C랑 D를 만드는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래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용기 안에다가 A와 B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일어나겠지. 왜? 여기서 A랑 B가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지들끼리 부딪힐 거니까. 부딪히는 순간 반응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선 이 충돌 빈도, 어찌됐든 충돌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충돌 빈도를 높여줘야 돼. 그러므로 요놈의 반응 속도는 첫 번째 농도에 비례하겠죠. 농도에 비례하겠죠. 무슨 소리일까? 내가 여기에 A를 이만큼만 넣는 게 아니라 A를 더 넣어. 꽉! 그리고 B도 더 넣어.
꽉 빽빽하게. 그러면 더 넣으면 이 용기, 이걸 강철 용기라고 할게. 강철 용기 내부의 압력이 세지겠지. 왜? 안에 기체가 빡빡하게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안에 이 기체 분자들의 농도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커진 거죠. 그러면 농도가 커질 때 더 자주 부딪히겠지. 그래서 농도에 비례하는 얘기야. 이걸 기체들 간의 반응으로 얘기할 때는 압력에 비례한다는 이야기고요. 즉 압력에 비례한다는 얘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이걸 더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용기의 부피를 줄이는 거야. 압력을 줘서. 그럼 더 빽빽해지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좀 줄이면. 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압력의 이야기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하나 더, 두 번째. 온도를 높여줘도 반응이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요. 온도를 높여주면. 왜? 얘들끼리 부딪힐 때 좀 더 세게 부딪히겠죠. 그럼 세게 부딪히면 반응이 일어나는 충돌인 유효 충돌이라는 게 잘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 유효 충돌에 대해서는 나중에 화투에서 배울 내용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일단 온도도 영향력이 있기는 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농도에 대한 것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반응 속도는 즉 농도와 온도의 영향력을 받아요. 알겠지? 그럼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에서 반응 용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A랑 B는 점점 반응하여 없어지겠지. 이해돼? 점점 없어질 거야. 그러면 A와 B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는 거야, 연해지는 거야? 연해지겠죠. A와 B가 점점 없어지니까 저 용기 안에서 A와 B가 점점 없어진다며, 그럼 A와 B의 농도가 점점 연해진다라는 걸 이젠 요렇게 기호로 쓸 거예요. 요렇게 쓰면 이게 A의 농도예요. 이제 몰 농도를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대괄호 안에 입자가 들어있으면 이 녀석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야. 화학에서 약속이야, 그게. 알겠죠?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B의 농도죠. 그러면 A의 농도와 B의 농도가 점점 연해진다. 됐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반응 속도라는 건 농도에 비례한댔어. 근데 여기에선 반응이 두 가지죠. 무슨 반응이 있어요? 정반응이 있는 거고요. 역반응이 있는 거지. 그러면 A, B 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정반응의 속도야, 역반응의 속도야? 정반응의 속도겠죠. 왜? 반응 속도란 반응물 간의 충돌 빈도라고 했으니까.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겠지. 그러면 A와 B가 반응물이 되는 반응은 정반응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질 거야. 돼? 왜? 반응물의 농도에 정반응의 속도가 비례할 거니까. 얘네들이 줄어들면 정반응의 속도는 느려지겠지.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 더. 또 시간이 흐를수록 동시에 C 농도와 D 농도는 점점 진해지겠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C와 D는. 생성물이니까. 되니? 그러면 C와 D가 많아지면 역반응의 속도는 오히려 어떻게 될까? 점점 빨라져야죠. 왜? 이 안에 C도 생기고 D도 생기고 점점 D도 생기니까 C랑 D가 지들끼리 부딪히는 확률이, 부딪히는 빈도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다시 A, B로 돌아가겠지. 이해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CD는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CD의 농도가 진해지므로 결국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질 거야. 되니?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정반응의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반응물 농도에 비례하는 거야.
반응물 농도에 비례하는 거야. 정반응 속도는. 근데 역반응 속도는 생성물 농도에 비례하는 거죠. 이해돼요? 왜? 생성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역반응 속도는 빨라지니까. 됐니? 그러다가 정반응의 속도는 느려지고 역반응의 속도는 빨라지다가 이 두 속도가 같아질 때 그때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때부터는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 됐니? 이렇게 평형을 반응 속도랑도 묶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에 대하여 요걸 좀 잘 기억하고 있으셔 봐봐. 이어서 얘기를 더 해보자. 자, 그러면 화학평형의 종류로서 상평형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상평형에서 요 상은 물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에 관련된 평형이래요. 그래서 상태에 관련된 평형은 이렇게 볼 겁니다. 물의 증발과 응축, 이게 상평형이야. 물의 증발과 응축. 반응식으로 볼게. 물이 아까 했던 거네요.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기도 하고, 정반응이 증발, 역반응이 응축. 그렇다면 상평형이라는 거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실험 세팅 하나만 할게요. 비커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비커에다 물을 담아놨어요. 물을 담아놨어. 그리고 얘를 이제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꾸 물 분자가 증발이 일어나겠죠. 근데 물의 증발은 어디에서만 일어나? 표면에서만 일어나죠. 물 표면에서.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면은 이 용기 안에 수증기의 양이 점점 많아질 거야. 돼? 자, 그러면 수증기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응축이 점점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응축이 이렇게 한 마리 일어날 때 생각해 봐봐. 증발이 4개가 됐는데 물 분자는 하나 응축된 거야. 이때는 아직 증발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위가 내려가는 걸로 보일 거예요. 관찰해 보면. 그런데 여전히 증발된 게 많기 때문에 수증기의 농도가 더 진해져서 응축이 더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4개 나갈 때 2개 들어와. 근데 여전히 수위는 내려가겠죠. 그러면 또 수증기의 농도가 진해짐으로써 응축 속도가 더 빨라져서 3개가 내려왔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증발이 더 많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수증기의 농도가 조금 더 진해지겠지. 그럼 수증기 농도가 조금 더 진해지면 응축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니까 이번에 하나가 더 응축되어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나가는 게 4개고 들어오는 게 4개니까 수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이때 상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상평형 상태에서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증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상평형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마저 정리를 할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니까
수증기 농도가 진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역반응의 속도인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저 용기 내부의 습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엔 물의 농도는 점점 진해져 연해져? 물의 농도는 점점 진해져 연해져? 이건 일정한 거죠. 물의 양은 줄어드는 게 맞아. 증발되니까 물의 양은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물의 농도는, 우리 농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농도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지. 이해돼? 내가 생수를 한 통 사가지고 생수 한 통 이렇게 까서 한 모금 마셨어. 다음 모금 마실 때 물이 싱거워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물의 농도는 변하지 않아. 즉, 하나 더 정리할게. 순수한 액체는 농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액체는 농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의 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변해, 안 변해? 증발 속도는 안 변하고 일정한 거지. 되니? 그래서 그래프 하나 그릴게.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보면 일정한 게 증발 속도. 그리고 응축 속도는 처음에 응축이 아예 안 되다가 수증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응축이 점점 일어나겠죠.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해질 때가 오는 거야. 이게 응축 속도.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부터 상평형에 도달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상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뭐 수증기의 몰수와 물의 몰수가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온도에 따라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25도씨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는 상평형에 도달할 때 이만큼 물이 증발됐다라고 해보자. 25도씨에서. 근데 내가 40도씨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죠. 증발 속도가 빠를 거니까. 그러면 40도씨에서 실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발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증발 속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응축 속도도 점점 빨라지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상평형에 도달하겠지. 그럼 그렇게 되면은 물의 양이 더 줄어든 상태에서 상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물의 양, 수증기의 양과 평형 상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용해 평형. 자, 용해 평형에서는 설탕, 물 만드는 거 얘기 한번 해볼 거야. 바로 반응식. 설탕과 물이 만나면 뭘 만든다? 설탕물을 만들어요.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반응이 용해라고 부르는 거고 역반응은 석출이라고 부르는 거야. 용해와 석출. 그러면 용해평형이라는 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거.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때려 부어놨어요. 한 바가지 이렇게 때려 부어놨어. 알겠죠?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설탕이 점점 녹아 들어갈 거니까 설탕물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는 거지. 그러면 설탕물 농도가 진해지면 석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점점 석출 속도가 빨라질 거야. 석출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저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물의 농도는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또 물의 농도는 안 변하는 거 이해되죠? 그치? 근데 설탕의 농도 역시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설탕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 이 설탕의 양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근데 그와 동시에 석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아직 녹지 않고 남아있는 요 설탕은 농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추파춥스를 사가지고 내가 한 10분 정도 빨아 먹었어. 빨아 먹다가 보니까 설탕이 싱거워졌어. 사탕이 싱거워졌어. 말 돼요? 말 안 되는 거잖아. 그와 비슷하게 설탕 역시 설탕의 양이 줄어든 것 뿐이지 설탕의 농도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이해돼? 그래서 순수한 고체 역시 농도 변화는 없다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용해 속도 변해 안 변해? 용해 속도. 용해 속도 안 변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는 저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이런 용액이 결국에는 어떤 용액이야? 요게? 포화 용액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좀 바꿔야 돼. 포화 용액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는 용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포화 용액에서도 용해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포화 용액에서도 용해는 일어나고 있어. 근데 왜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석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돼? 그리고 한 가지 실험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볼게. 여기에다가 흑설탕을 또 집어넣었다고 해보자. 흑설탕. 흑설탕을 넣었어. 흑설탕 안 녹을까요? 흑설탕 안 녹을까? 똑같아. 흑설탕도 녹아요. 근데 대신 이제 요 하얀 설탕이 석출이 되는 거죠. 이해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얀 설탕이 녹아 나갈 때 흑설탕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야. 상관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여기 백설탕이든 여기 흑설탕이든 어찌 됐건 안 녹은 애가 계속 안 녹고 있는 게 아니고 자리를 계속 바꾸는 거야. 안 녹은 애가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알겠죠? 녹아 있던 애가 다시 석출되기도 하고, 이걸 계속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해돼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자. 계속 자리 바꾼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되겠죠? 그치? 안 녹은 애가 계속 안 녹아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돼? 응? 보시면 되고. 마지막. 화학 평형.
화학평형은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같아진 걸 말하는 거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거. 대표적으로 얘기할 거는 요 실험으로 얘기를 해보자. NO2 두 마리가 지들끼리 합쳐져서 N2O4가 되기도 하고 N2O4는 나뉘어져서 NO2로 분해되기도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추가로 외워주셔야 될 게 NO2의 색깔 적갈색이야. 적갈색. N2O4의 색깔 무색이에요. 무색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험 용기에다가 내가 NO2를 넣어놨어. 그러면 이때 또 똑같이 해석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NO2 농도는 연해지고요. 결국에는 정반응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치?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에 생성물인 N2O4는 점점 많아지겠지. 그쵸? 그럼 N2O4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이번엔 역반응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그러다 같아지겠네. 그쵸? 그때 화학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NO2가 존재할 때 이 안에 뭐도 존재하는 거예요? NO2가 좀 없어지고 이 안에 뭐도 존재하는 거예요? N2O4도 같이 존재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적갈색이 무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적갈색이 연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반응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다가 일정해지고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똑같아서 일정해지고. 그래서 노랗게 그린 게 이게 정반응의 속도죠. 파란색으로 그린 게 역반응의 속도죠. 이때 이게 같아진 순간 평형에 도달했다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돼요? 자, 또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릴게.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농도. 몰 농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면 NO2의 농도는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연해진다라고 했어. 그럼 NO2의 농도는 점점 연해진다. 이렇게. 그리고 N2O4의 농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진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길 T1, 여길 T2. 자, T1과 T2 중에 화학평형에 도달한 때는 언제니? T1과 T2 중에 화학평형에 도달한 때는 언제일까? T2가 화학평형에 도달한 때죠. 그치? 왜? 아까 뭐라 했어요? 화학평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농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그 이후에 농도 변화가 없이 아무렇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근데 T1에서는 여전히 N2O4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NO2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동시에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기는 하니까 여기가 T1이 될 거고 여기가 T2였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 상태는 그냥 뭘 말하는 거야? N2O4랑 NO2가
여기 안에 N2O4랑 NO2의 몰수가 똑같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뿐이야. 이해돼? 근데 몰수가 똑같다고 화학평형이라고 해요? 안 했었죠. 아까 상평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이 같다라고 해서 상평형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상관없는 거라고. 양이랑은. 이해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양이 같다, 몰 농도가 같다라고 해서 상평형, 화학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농도가 같아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없는 상태를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화학평형입니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화학평형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는 걸 배웠죠. 가역 반응이라는 것도 같이 배웠죠. 이걸 우리가 왜 했냐면은 산과 염기에서 농도라는 걸 조금 더 다시 정의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산염기 정의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산이라는 건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었을 거야.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HCl은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니까 H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HCl을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수용액이 산의 성질을 띈다 해서 산성이라고 불렀던 거고. 기억나죠? 또 다른 거 뭐 있니? 뭐 H2SO4 황산이죠. 황산은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면 EH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역시 H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도 산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번엔 한 마리가 빠개져서 두 개의 H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뭐라고 불렀었을까? 이런 녀석들은 이가산이라고 불러요. 이가산. 그러면 요거는 H3PO4 인산이라는 녀석이거든. 그러면 인산이 이온화되면 3H 플러스 PO4 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돼. 근데 여기에서 세 마리 나왔으니까 이런 녀석은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이제 삼가산이라고 부르겠지. 얘는 몇 가산이야? 1가산이라고 하겠죠. 이런 애들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염기도 이어서 해보자. 염기는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해요. 수용액에서 OH-, 수산화이온. 대표적으로 NaOH는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OH-. 그럼 결국엔 또 OH-가 나왔으니까 요 NaOH를 염기라고 하는 거죠. 그쵸? 또 MgOH2 이 녀석은 이온화가 되면 Mg2 플러스와 EOH- 이렇게 되지. 또 OH가 나왔으니까 염기라고 하는데, 비슷한 원리로 한 마리 빠개져서 OH 두 개 나왔죠? 그럼 얘 무슨 염기라고 할까? 이가염기라고 하겠지. 그쵸? 세 개 나오는 건 삼가염기라고 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어. 이런 정의를 우리는 누구의 정의라고 얘기하냐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라고 불러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 그러니까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정의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런 간단한 정의를 사용을 하죠. 근데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문제점이 있어.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정의에 수용액이 꼭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수용액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레니우스 정의의 한계점이에요. 또 하나, OH-가 없으면 염기라고 판단하지 못해요. 이와 관련된 녀석이 누구냐면은 암모니아는 염기예요. 암모니아 염기야. 근데 OH-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녀석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역 반응을 배운 거야. 정의 확장하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를 확장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되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야. 아따 길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 사람 이름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산염기 정의를 다시 유추했냐면 산이란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니까 뭔가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이온을 주게 되면은 이걸 산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고의 관계로 산염기를 파악했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수소이온은 이거 자체로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양성자라고도 부르죠. 왜? 수소는 전자가 한 마리, 양성자 한 마리인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결국 양성자 하나 남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양성자를 주는 물질을 산, 또 양성자를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확장했어.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정의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정의를 포괄하면서 원래 설명하지 못했던 것까지 설명을 하는 게 올바른 확장이지. 그렇다는 이야기인 아레니우스 정의로 설명이 가능한 예를 들어 HCl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지. 그래서 HCl 가지고 한번 산 따져볼게요. HCl은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식이 이렇게 쓰여지기도 해요. H3O 플러스 옥소늄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하이드로늄 이온. 얘와 Cl-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것도 이온화식이야.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면 결국 HCl이 H2O한테 수소 이온 양성자를 줬네요. 이해돼? 그래서 줬기 때문에 얘가 무슨 산 이번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얘는. 자, 근데 H2O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받았으니까. 근데 이 녀석 보고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한 번만 더 해보자. 처음 보는 걸 거니까. H2SO4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응식이 나오기도 해. HSO4- 플러스 H3O 플러스 이런 식으로도. 그럼 요거는 이번엔 H2SO4가 얘한테 수소 이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줬으니까 H가 하나 빠지면서 HSO4- 됐다는 거야. 돼? 그러면 요 녀석이 H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H2SO4가 산이고 H2O가 염기다. 브랜스테드롤이 산, 브랜스테드롤이 염기. H2SO4는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도 불러요. 이해돼? 이런 식으로 이온화식을 다시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염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린 이제 요 녀석 가지고 한번 해보자. 결국 암모니아는 물에 들어가면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돼. 그럼 이번엔 수소 이온의 이동을 본다면 이번 이렇게 이동했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수소 이온을 받았어. 그래서 암모니아는 브랜스테드롤이 염기라고 하는 거야. H2O는 브랜스테드롤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즉 보니까 요 녀석이 아레니우스로는 설명이 안 됐지만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혹은 BL 염기 이렇게도 표현을 할 겁니다. 됐니? 그래서 정의 확장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근데 이렇게 정의 확장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산염기랑은 좀 다르죠? 왜? 아니, 물이 중성이 아니고 물이 염기래잖아. 그쵸? 물이 중성이 아니고 물이 산이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산과 염기라는 거는 정확히 산염기, 뭐 이런 일상적인 산염기가 아니고 브랜스테드롤이 산염기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할에 대한 이야기야. 산의 역할, 염기의 역할 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물은 염기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산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저런 녀석들을 마저 좀 정리를 해볼게. 양쪽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양쪽성 물질은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쪽성 물질은 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H2O가 양쪽성 물질이었지? H2O가 수소 이온을 주면 어떻게 돼요? OH-로 변하죠. H2O가 수소 이온을 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H3O 플러스로 변하죠.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었네. 즉 준다라는 이야기는 산으로 작용했을 때 말하는 거고 받았다는 이야기는 염기로 작용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자. 자, HS- 얘도 요 녀석이 수소 이온을 주면 즉 산으로 작용하면 S2-가 될 거고 요 녀석이 수소 이온을 받으면 H2S가 될 거야. 줄 수도 있었고 받을 수도 있었네. 그쵸? 또 HCO3- 요 녀석이 주면 CO3-2-가 될 거고 받으면 H2CO3가 될 거야. 준 거고요. 받은 거고요. 돼요? 이런 식으로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녀석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 봐봐. 문제에서 요 반응식 첫 번째, 요 반응식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줬을 때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양쪽성 물질로 작용한 건 물이다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는 안 줬어. 이 반응식은 안 주고 이것만 줬어요. 이것만 줘놓고 이렇게 두 개를 줬다라고 보자. 이렇게 두 개의 반응식을 줬어요. 그래 놓고 물은 양쪽성 물질이다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이라는 거는 항상 문제 내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고 외우지는 마. 알겠어? 그러면 물이 양쪽성 물질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정답을 고를 확률도 있으니까. 알겠어? 굳이 외우지는 말고 문제에서 진짜 산으로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했는지를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산염기 정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개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짝산 짝염기라는 것도 있어요. 짝산 짝염기. 자, 짝산 짝염기는 사실 화투에도 좀 더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인데 화원에서도 나오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뒤에 문제 풀 때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써보자. 자, 요 반응에서 산염기 따져볼 거야. 좋네. 산이고 염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반응식을 썼을 때 반응식은 한 가지만 쓴 게 아니지. 반응식 몇 가지 쓴 거예요? 두 가지 반응식을 쓴 겁니다. 두 가지 반응식. 왜? 역반응도 있으니까. 그럼 역반응에서 따져보면은 수소이온의 이동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산이고요. 얘가 염기인 거야. 역반응에서는.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짝관계를 따져볼게요. 짝관계라는 거는 산의 짝은 염기예요. 이 둘이 짝이야. 그리고 염기의 짝은 산입니다. 이 둘이 짝이야. 그래서 짝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짝을 붙일 때. 자, 그래서 짝산짝이 굉장히 간단해. 그러니까 HCl은 반응 후에 뭐가 되는 거야? 수소이온을 버리고 이게 된 거지. 이게 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반응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을 받아서 이게 되는 거죠. 둘이 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응 후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짝관계예요. 근데 정반응과 역반응의 관계는 역반응이라는 게 다시 되돌아간다는 의미잖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정반응에서 산이라고 판단됐으면 역반응에서의 짝은 염기일 수밖에 없겠지. 되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돼?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건 요거야. 산의 짝은 무조건 염기다. 산의 짝은 무조건 염기. 두 번째로는 염기의 짝은 무조건 산이다. 요거 기억해 주면 돼. 지금 가역 반응 얘기해서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산의 짝은 염기, 염기의 짝은 산이다. 그러니까 문제 오답 하나 만들어 볼게. 자,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HCl의 짝산은 Cl-래. 맞아, 틀려? HCl의 짝산은 Cl-다. 틀렸죠? HCl이 산이기 때문에 짝으로는 산을 갖지 않고 누굴 가져요? 염기를 갖는다는 거죠.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오케이? 산의 짝은 염기, 염기의 짝은 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물의 자동이온화 별표. 자, 물의 자동이온화는 우리가 왜 배우냐면 이걸 알아야 산과 염기의 pH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산염기 pH라는 걸. pH 들어본 적 있죠? 뭐 7이면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는 거. 그 숫자가 괜히 정해진 게 아니고 실제 계산값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오늘 그걸 계산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응식은 H2O랑 H2O가 만나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브랜스테드로울이 산염기로 따져본다면은 요 녀석이 이렇게 준 거니까 얘가 염기,
얘가 산,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양쪽성 물질이니까 어떤 물은 염기로 작용하고 어떤 물은 산으로 작용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근데 이 반응은 굉장히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에요. 웬만하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은, 어떻게 이해해 볼 거냐면은, 여기서 평형상수라는 값을 찾아볼 거야. 평형상수 K로 표현합니다. 평형상수라는 값. 그럼 평형상수란 무엇이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의 척도가 되는 상수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의 척도가 되는 상수. 그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날지 잘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죠. 의미적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실제 상수의 정의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라는 상수예요. 단 언제? 평형 상태일 때. 그러니까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과 생성물은 공존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공존하고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 평형상수라는 상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이해 한번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A랑 B가 반응해서 C랑 D가 되는 반응이 있대.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인가를 판단해 볼 거야. 그래서 평형 상태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를 따져보면 평형 상태에서 A의 농도 곱하기 B 농도 분의 C 농도 곱하기 D 농도, 요게 평형상수죠.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니까. 평형 상태에서 요걸 계산하면 그게 평형상수 K인 거야. 돼요? 근데 평형상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A, B의 농도는 별로 없었는데 C, D의 농도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때 K 값이 크게 나와 적게 나와? K 값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 K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역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라는 거야. 하지만 가역반응이기는 하니까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일어나긴 일어나되 잘 일어나지 않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A, B보다는 C, D의 상태에 있는 걸로 좋아하겠지. 그래서 C, D가 많고 A, B는 적었던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떤 평형상수 K 값이 뭐 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번엔 CD의 양이 적었대, AB의 양이 많았대. 그럼 이렇게 되면 K 값이 클까 작을까? 작겠죠? 어떤 반응을 시켰는데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 근데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이 너무 많이 남은 거야. 생성물은 별로 안 만들어졌어. 그럼 이 반응은 잘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인 거야, 반대로. 이해돼요? 자, 요런 게 이제 평형상수인데, 자,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서
이온화 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 이온화 상수는 평형상수의 한 종류야. KW예요. 물의 이온화 상수야. 안 썼네. 물의 이온화 상수. 자, 물의 이온화 상수는 KW라고 표현합니다. 즉 KW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봤던 반응식에서 한 번 더 적을게. 아까 봤던 반응식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 가역 반응이니까 반응물의 농도 곱이 여기로 온 거죠. 생성물의 농도 곱이 여기로 온 거죠. 돼? 근데 잘 봐봐. 얘네 순수한 액체지. 순수한 액체의 농도죠. 평형 상태에서 순수한 액체의 농도지. 변화 없죠. 지울 거야. 이해돼?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적으면 KW는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KW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이 농도를 25도씨에서 계산을 해 보았더니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고요. 실제로 OH-의 몰 농도 역시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인 거야. 왜 똑같을까? 개수비가 똑같으니까. 얘네 몰 농도가 똑같은 거야. 언제? 25도씨의 물에서. 이해돼? 근데 온도가 달라지면 요가 변해 안 변해? 당연히 변하겠죠. 아까 얘기했죠. 온도가 변하면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고.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 KW 값은 온도가 변화하면 KW 역시 변화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온도에만 의존하는 거야. 온도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온도에만. 알겠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KW 값 계산하면 이제 몇이 나와? 이제 값을 알고 있죠. 이게 KW인데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이거는 25도씨 용액에서 수용액 25도씨 수용액에서 항상 성립하는 값이에요. 항상. 온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저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써먹는 거죠, 이제. 써먹어봐. 첫 번째, 25도씨에 HCl 수용액이 있는데 이 HCl 수용액의 몰 농도가 0.01 몰 농도였대. 0.01 몰 농도였대. 그럼 여기에서 요 녀석의 물의 이온화 상수를 써보면 물의 이온화 상수를 써보면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의 몰 농도일 건데 온도가 25도씨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14라는 값을 성립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HCl의 몰농도가 0.01 몰농도라는 이야기는 HCl은 물에 들어가서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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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이온화가 일어나지.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이 0.01몰이었으면 요 녀석도 0.01몰이지. 이해돼? 그러면 두 녀석의 몰농도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리터라고 가정한다면 요 녀석의 몰농도는 0.01 몰농도가 있는 거죠. 됐죠? 이해돼? 얘가 0.01 몰농도래. 그러면 얘가 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일 때 문제에 OH-의 몰농도는 몇일까? 10의 마이너스 12 몰농도가 되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몰농도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럼 염기도 정리해보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25도씨에서 NaOH 수용액이 있는데 이 녀석의 몰농도가 0.01 몰농도래 또. 이제 바로 해볼게. H3O 플러스 몰농도 곱하기 OH-의 몰농도는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야. 언제? 25도씨에서. 이때 요 녀석의 몰농도가 요거라는 이야기지. 염기니까. 그래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번에. 그러면 H3O 플러스 요 녀석은 몰농도가 몇이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12 몰농도가 되겠지.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산이라는 녀석은 H3O 플러스의 몰농도랑 OH-의 몰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훨씬 더 큰 애들이 산이죠. 그렇죠? 염기라는 녀석은 H3O 플러스 몰농도랑 OH-의 몰농도가 얘가 더 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중성은 H3O 플러스 몰농도랑 OH-의 몰농도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누구야? 물이 그렇죠. 물이 10의 마이너스 7, 10의 마이너스 7로 동일한 거지. 이해돼요? 농도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산염기의 농도 표현은. 이해돼? 다시 정리할게. 산용액이 나왔어. 몰농도 알려줬어요. 이거 지수 표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산이니까 H3O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이제 H3O 플러스 나오면 그냥 이걸 H 플러스라고 생각해도 돼. 산이니까 산이 0.01이래. 그러면 이 녀석이 10의 마이너스 2인 거야. 염기가 0.01이래. 그러면 OH-가 10의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알겠어? 만약에 0.1이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기억해주고. 자, 그럼 이제 이 이온화 상수, 몰농도, 이 숫자들이 너무 더럽죠? 10의 마이너스 뭐 2승, 10의 마이너스 12승. 너무 작잖아. 그쵸?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써먹으려고 뭘 만들었냐면 pH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pH라는 값을 만들었어. pH란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pH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세 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중성부터 바로 해보자. 중성의 물은 25도씨에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7, 10의 마이너스 7이지. 이 농도를 자연수로 바꿔주는 장치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연수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앞에. 그러면 얘가 툭 튀어나오면서 7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이 지수가 여기로 이렇게 나오죠. 상용 로그. 그러면 7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이 7을 뭐라고 하는 거야? pH를 가지고 7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도 10의 마이너스 7이었어.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 붙여주면 얘가 또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번엔 POH가 몇이라고 하는 거야? 7이라고 하는 거야, 이번엔. 중성인 물은 pH가 7이고 POH도 7이고요. 결국 25도씨에서 pH와 POH의 합은 항상 몇이 나와? 14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25도씨에서. 그러면 두 번째, 산도 한번 해보자. HCl 수용액이 0.01 몰농도래요. 0.01 몰농도래요. 그러면 산이니까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이해돼요? 그렇다면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몇이어야 돼? 10의 마이너스 12라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pH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2라는 이야기죠. POH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12라는 이야기죠. 돼요? 자, 세 번째 염기. NaOH가 0.01 몰농도래요. 이번엔 OH-죠. 염기니까. OH-의 몰농도가 몇이라는 이야기야? 10의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10의 마이너스 12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pH는 몇이니? pH는 12로 크죠. POH가 몇인 거예요? 2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산은 pH가 작았던 거고, 그래서 염기는 pH가 컸던 거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pH가 7인 게 중성인 거고, 그래서 pH가 7보다 작은 게 산인 거고요. 그래서 pH가 7보다 크면 그게 염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조건은 아니죠. 언제만? 25도씨에서만 그런 거예요. 25도씨에서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40도씨 물이래. 40도씨 물. 그래서 H2O,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졌죠. 그치?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반응의 경우엔 정반응이 조금 더 잘 일어나요. 정반응이 조금 더 잘 일어나.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가 좀 많아지겠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가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요 값이 커지겠지. 그치? 10의 마이너스 7보다 커지겠죠.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6 정도로. 이해돼?
얘도 커지겠죠?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6 정도로. 이해돼? 그러면 6, 6이라고 해보자. 6, 6이 됐어.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6. 그러면 그때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보다 커, 작아? 이거보다 작아지는 거죠. 온도가 달라지니까 이 값이 변했죠. 6이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작아진 거죠. 그럼 또 이걸 pH로 따져본다면 pH가 6이 되겠죠. 그치? pOH는 몇이 될 거야? 6이 되겠죠. 이게 쓰자. 써. 이게 10의 마이너스 6이 되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6이 됐을 때 그럼 pH가 6, pOH가 6이 되겠지. 그럼 pH와 pOH의 합이 12가 되네요. 이번엔 달라졌지요. 그럼 이러면 봐봐. 얘가 pH가 6이잖아. 이렇다고 해서 이거 산성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를 들어 40도씨에서 pH가 6이라는 얘기는 pH 6자리가 중성인 거야. 이때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40도씨에서는 이제 pH가 6보다 작은 게 산, 6보다 큰 게 염기가 되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게 같기만 하면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같기만 한다면. 이제 저희가 달라졌죠. pH가 7이라고 무조건 중성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언제만이야? 25도씨에서만입니다. 이해돼?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할게. pH가 3인 HCl 용액이 있고요. 또 HCl 용액인데 이 녀석의 pH는 2래요. 두 용액의 몰농도의 비를 찾아보세요. 몰농도 비. 하나하나 해봐봐. 자, pH가 3이라는 이야기는 산에서 pH가 3은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죠. 그럼 몰농도의 비를 보니까 몇 배 차이예요? 몇 배 차이야? 10배 차이네. 이해돼요? 그래서 pH 1당 10배의 농도 차가 있는 거예요. pH 1당 10배 농도 차예요. pH가 2가 차이 난다. 몇 배? 100배. 3 차이 나면 1000배. 4 차이 나면 10,000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배수 차이는 10의 n배 차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지. 되니? 이제 pH라는 걸 통해서 농도 계산까지 확장된 거야.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H를 배웠으니까 1단원에서 배운 몰농도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pH를 배웠으니까. 이해돼요? 1단원에서 배웠던 몰농도를 아니까 4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몰농도가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화학은. 이해돼요? 그래서 pH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숙제는 적네요. 자, 20번까지 20문제 156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손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배운 거 크게 어렵지 않아. 개념이 어려운 거지 그 개념을 이해했을 때 최종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